어린이 화상의 예방이란 주제로 좋은 강연을 해주실 정철수 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전통 있는 부산일보에서 하고 있는 부일 여성대학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화상의 이해와 어린이 화상 예방,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아기도 많이 키우셨을 거고 또 손잡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린이 화상 예방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어린이들 요즘은 애들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예방을 하려면 화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화상은 진단명은 화상인데 다른 질환의 진단명보다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졸중, 혈전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명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어렵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지만은 화상 이러면 사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초등학교만 다녀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쉬운 진단명이지만은 뭐 치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의학적인 정의를 보겠습니다. 화상이란 열 에너지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을 말합니다. 열 에너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열 에너지는 원인 물질로는 불이 있을 수 있고 뜨거운 물, 뭐 물뿐만이 아니라 액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체와 접촉, 그리고 화학 물질, 그리고 전기, 천둥 번개도 포함이 됩니다. 아주 고전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노출돼서 생기는 열 손상 등이 전부 열 에너지입니다. 그 열 에너지가 우리 특히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화상이라고 이야기하며, 피부에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기를 마셔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마셔서 나오는 이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손상, 피부는 괜찮은데 이런 흡입 손상도 화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의 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에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피부는 특히 얼굴은 단위 면적당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인체 내의 장기입니다. 자,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전체 피부 면적을 싹 다 펴서 면적을 재봤습니다. 1.5에서 2.0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저 정도의 넓이입니다. 아주 생각보다 아주 넓죠. 2m 제곱 정도 됩니다. 구조는 두께가 약 1, 2mm입니다. 1, 2mm. 아주 얇죠. 특히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아기가 아직 크기 전에 유아인 경우에는 정상 성인보다도 피부가 더 얇습니다. 이거보다. 그리고 피부를 손상을 입히거나 피부를 절개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런 세포가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피부는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밖에 있는 피부를 표피라 하고 상피세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상피세포는 보통 4주 정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점점 피부 밑에서 자라 올라와서 4주 정도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목욕탕에 가서 이태리 타올로 이제 때를 벗기죠. 그때 같이 나오는 게 저런 상피세포가 같이 4주가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세포들이 상피세포고, 이 표피는 이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같은 표피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부위 중에 눈 주위, 우리가 흔히 쌍꺼풀 수술하죠. 눈 주위가 아주 얇습니다. 0.05mm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데가 발바닥입니다. 같은 표피라도 이 정도의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밑에는
진피가 있습니다. 진짜 피부라는 뜻으로 진피라고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피, 즉 표피보다 약 10배 정도 두껍습니다. 10배. 그래서 실제로는 표피가 아주 얇고 진피는 아주 두껍기 때문에 피부로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피부를 구조를 재생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진피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진짜 피부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진피라 하고 밖에 있는 피부는 표피라고 합니다. 자, 진피는 10배 정도 두껍기 때문에 층에 따라서 두 층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모양이 파필라리라 해서 볼록 튀어나왔다 해서 유두상 진피라 합니다. 튀어나온 모습을 가진 진피다. 그다음에 망상 진피, 거물같이 얼기설기되어 있는 모습의 진피다.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눕니다. 물론 유두상 진피가 표피에 더 가깝고 더 깊어지는 것은 망상 진피입니다.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설명할 때 유두, 망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초창기에 현미경을 보고 피부의 구조를 의사들이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모습이 그물 모양으로 보이는구나 해서 그냥 망상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붙였고, 그리고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온 모습을 보고 유두상 진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져 있고, 표피는 얇지만 진피는 10배 정도 두껍기 때문에 이 진피가 실제로 피부를 아주 중요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모식적인 그림입니다. 여기가 표피입니다. 표피는 진피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는데 진피가 이만큼 두껍죠. 그 두꺼운 진피에 보면 피지, 그리고 털이 나오는 모낭, 모근이 있고, 물론 혈관이나 신경도 있지만 땀을 나오게 하는 땀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피부를 조절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피지샘, 모근, 혈액, 신경, 땀샘은 다 진피에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피에 있는 것보다 진피에 있는 구조물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께도 진피가 얇지만은 진피는 두껍지만 표피는 10배 정도 더 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아주 얇은 표피와 아주 두꺼운 진피로 되어 있고, 진피에는 땀샘이나 모낭이나 모근이나 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땀을 흘릴 때, 피부를 체온을 조절하고 땀을 흘릴 때 그 땀샘은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털은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할 때 처음에 동물같이 원시인들은 온몸에 털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털이 많았는데 차츰차츰 진화하면서 인간은 제일 중요한 부위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데가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인간은 털이 제일 머리에 많고, 동물은 아직도 온몸에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물론 재생에도 관련되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지는 피부에 기름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씻지 않으면, 오랫동안 안 씻으면 머리가 떡지죠. 떡지는 것도 이 피지가 털 쪽으로 나와서 엉겨 있기 때문에, 머리가 피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머리를 매일 안 감으시면 이제 조금 기름기가 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름은 우리가 머리에서는 뭐 떡져서 별로 안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피부를 기름을 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보호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죠. 저기에 만약에 소실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렵고, 그래서 원인 모르게 자꾸 건조해지는 그런 아토피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해서 저런 피지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게 돼서 저런 피지가 소실이 되거나 피지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생기는 부위가 작아져 버리면 계속 화상 환자들은 가렵기 때문에 이 보습제 같은 걸 충분히 발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도 아기들은 처음에 출생하게 되면 머리에 기름, 피지 같은 게 많이 묻어가 있죠. 신생아들이. 그게 아주 많아서 애들은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피부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연세가 들고 되면 저런 피지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있는 주름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피지가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저런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이가 드시거나 어떤 환경에서는 보습만 잘해줘도 피부를 훨씬 많이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보다도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는 게 노년의 피부 관리할 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꼭 수분 크림인 보습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런 표피의 기능 우리가 밖에 있는 표피입니다. 뭘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방어를 하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이게 뭔지를 알죠. 이게 붓으로 이렇게 피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게 붓인 것 같다, 빼쪽한 것 같다 이런 걸 알게 되는 신경 감각이 와 있습니다. 체온도 조절하게 되고 얼굴에 있는 피부는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진피의 기능은 진피는 두껍기 때문에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고 내구성이 있고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할 때 우리가 멍은 들더라도 피부 자체가 벗겨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게 진피가 두껍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구성을 할 때 자기의 모습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들이 와 있기 때문에 체온도 조절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에 직접 관여하고 성장인자를 분비를 해서 피부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진피입니다. 그런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땀샘이라든지 피지샘이라든지 그리고 털 이런 것들이 피부가 손상이 생겼을 때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림인데 뜨거운 물 속에서 그러니까 3도 화상 조금 뒤에 1도, 2도, 3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입니다. 잘 보시면 48.9도 물론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48.9도는 한 10분 정도 있어야 화상을 입는데 70도씨의 물은 1초만 담궈도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에 따라서 피부가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화상을 입게 되는데 아까 열 에너지가 피부를 손상시킨다 그랬죠. 이 열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화염 화상은 불로 인한 에너지. 대부분 환자들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요. 열탕 화상,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물이나 액체, 뜨거운 물도 있고 흔히 보면 소아 화상들은 컵라면, 집에서 컵라면 혼자 먹다가 애기들 그런 거, 그다음에 차 마시다가 요즘 커피 전문점이 많으니까 커피를 주면 커피 전문점 커피들은 가득 주죠. 그래가 잘못하면 쏟습니다. 쏟아지고 그래가 화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소아나 여성분들이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물에 의한 화상인 열탕, 끓여진 탕이다 이런 뜻입니다. 끓여진 열탕 화상, 접촉 화상. 접촉 화상은 전기 다리미 같이 고체에 의한 우리 접촉 화상 중에 전기 다리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스팔트에서 길을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인조 잔디구장에서 뛰놀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마찰열이 생깁니다. 그 마찰열에 의한 접촉 화상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찰화상이다, 그냥 아스팔트에 갈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마찰열에 의한 접촉 화상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트 구장이 인조 잔디구장이죠. 수비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마찰열이 생깁니다.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애기들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 백화점 같은 데 가다가 손이 끼어서 하면 마찰열이 생깁니다. 계속 접촉이 되니까. 마찰열에 의한 화상도 아주 실제로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신다고 헬스클럽 가서 막 뛰다가 뛰는 게 이제 속도를 점점 올리죠. 속도를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속도를 올리다 보면 발이 못 따라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그런 거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러다 보면 쓸립니다. 그것도 마찰열에 의한 접촉 화상입니다. 의외로 최근 들어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상. 우리 가정에서 쓰는 어떤 전기들은 대부분 220V입니다. 그거는 저전압입니다.
보통 저전압과 고전압의 기준은 1000볼트를 잡습니다. 1000볼트. 1000볼트보다 높으면 고전압, 1000볼트보다 낮으면 저전압인데 가정에서 화상을 입는 전기 화상은 대부분 저전압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린이 화상에도 나오겠지만 저런 콘센트 같은 거를 비어 있을 때는 반드시 막아두죠. 아기들이 있을 때는 요즘 막는 게 많죠. 그게 어른들은 저게 전기라는 건 알지만 어린 애들은 모르니까 기어가서 뭐 젓가락을 이렇게 막 엮는다든지 아니면 또 더 어린 애들은 혀를 날름날름 해가지고 혈액가 이쪽에 화상이 있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는 저전압으로 인한 전기 화상. 아주 심한 고전압 화상은 이 KTX 같은 거 그 전기 그런데 낚싯대 메고 가다가 감전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드물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여름철에 산에 갔다가 천둥 번개 해가 번개 맞아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확률도 아주 낮다 하지만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창원에 사시던 여성분이었는데 설악산에 여름에 동호인들끼리 갔다가 천둥 벼락을 맞았어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옆에 마침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심폐소생술 CPR이라 해서 그걸 해서 일단 심장이 돌아왔어요. 충격으로 심장은 돌아왔는데 이제 불이 붙어가 등산복에 불이 붙어가고 그래가 이제 화상을 입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서 저희 병원까지 왔었는데 환자는 다 생존해가지고 잘 치료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측정할 수 없는 번개도 고압 전기지만은 생존은 할 수 있습니다. 심장만 일단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했는데 천둥 소리 때문에 양쪽 고막이 다 터져가지고 나중에 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다 하고 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고막 성형술을 해서 청력은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천둥 번개를 맞더라도 무조건 사망하는 건 아니고 심장만 돌아온다면 그것도 일종의 고압 전기 화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화학 화상 산이나 알칼리 학교 다닐 때 산이나 알칼리 실험하고 중화시키고 할 때 뭐 터진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장에서 산이나 알칼리 혹은 세척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 때 보면 우주복 같이 아주 청결한 가서 작업을 하는 걸 보죠, 그죠? 작업한 사람들이 우주복 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 반도체를 세척하기 위해서 쓰는 불산 같은 게 있습니다. 불산이 아주 인체에 이제 유독한데 그런 불산들이 공정 과정상에 샌다든지, 그러고 더 산이 우리가 산이다 알칼리다 이라 하면 보통 액체를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강산이나 강알칼리가 될 때는 분말로도 됩니다. 분말이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스며 나와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많아서 혹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이제 그래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하다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방사선을 쪼여야 되는데 피부를 필연적으로 통과해가 방사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사선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깊이에 따른 화상의 분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화상하면 1도, 2도, 3도 그리고 4도 화상까지 있습니다. 보통 3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4도 화상까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자, 1도 화상은 아까 보여드린 피부에 표피에 국한된 화상입니다. 표피에 국한된 화상이고 표피는 우리가 4주 정도 지나면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면 때가 나오듯이 각질 세포가 나오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1도 화상은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재생이 되는 층이기 때문에 1도 화상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아프기 때문에 뭐 좀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에 국한된 화상은 1도 화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피보다 더 아래쪽에 진짜 피부인 진피에 화상을 입는 것을 2도 화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진피는 표피보다 10배로 두껍습니다. 그래서 얕은 2도가 있고 깊은 2도가 있습니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얕은 2도 화상은 표피는 화상을 입었고 진피의 얕은 층 10배 두꺼운 데서 얕은 층에 화상을 입으면 얕은 2도라 합니다. 표재성 2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거보다 더 깊은 아까 말한
그물 모양으로 있는 망상진피, 더 깊이 있는 망상진피까지 화상을 입으면 깊은 이도라 합니다. 이게 심재성 이도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깊은 이도, 얕은 이도는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데 화상을 입게 되면 혹은 뭐 주위에서 화상을 입으면 지금 우리나라 보험이 뭐 상해 보험이든 실손 보험이든 보험을 해주는 기준이 심재성 이도라는 기준을 잡아놨어요. 보험에서. 그래서 얕은 이도는 표재성 이도고 깊은 이도는 심재성 이도이기 때문에 혹시 보험 가입했다가 화상 때문에 치료비를 받을 때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심재성 이도냐 아니냐 이제 그때 가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의 개인적인 사보험이죠. 가입된 사보험에서 이야기할 때는 깊은 이도, 심재성 이도가 보통 보장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심재성 이도여야 보험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표피나 진피를 벗어나서 그보다 더 깊은데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피부보다 더 밑에는 피하에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층까지 화상을 입게 되면 3도 화상이라 합니다. 아까 진피를 설명을 드릴 때 2도 화상은 진피인데 진피에 아까 털도 있고 땀샘도 있고 피지샘도 있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 주위에 있는 피부 부속기인데 이런 것들이 화상을 입으면 피부를 재생할 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피하 지방은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아예 없습니다. 털도 없고 땀샘도 없고 피지샘도 없습니다. 지방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화상을 입게 되면 즉 3도 화상을 입게 되면 재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도 화상은 무조건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도 화상은 피부 이식을 하는 정도의 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피부 진피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단지 지방밖에 없기 때문에 3도 화상은 화상을 입으면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만져도 아니면 이제 아프다 소리를 안 하거나 통증을 못 느끼면 이거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화상을 입었는데 막 쓰라리고 아프고 막 호호 불어야 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아프다 이러면 깊지 않겠구나.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막 아프다고 막 이래 오는 환자들은 별로 안 깊을 거라 생각하고 안 아프게 오는 이런 환자들은 깊겠구나.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지방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3도 화상. 자, 3도 화상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4도 화상은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피하 지방보다 더 깊은 우리 피부의 조직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근육이나 뼈가 있습니다. 근육이나 뼈까지 화상을 입은 거죠. 아주 심하게 화상 입은 것을 4도 화상이라 합니다. 4도 화상은 물론 드물지만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지 수술도 좀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화상들입니다. 4도 화상은 근육이나 뼈까지 화상을 입을 동안 우리 몸은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피하거든요. 뜨거운 걸 피하고 그렇게 하는데 4도 화상은 피할 수 없이 계속 근육이나 뼈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인데 드물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간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이제 길 가다가도 왜 간질 환자들이 발작할 때 보면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뇌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의식을 잃는 거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숨구멍만 딱 열어주면 됩니다. 툭 들어가지고 이 거품 무는 것만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저절로 깹니다. 저절로 간질들은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질 환자들. 이제 근데 이런 환자들이 요리를 할 때 가스 불에 있는데 요리하다가 간질 발작이 뒤로 넘어가면 되는데 요리하는데 앞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분 동안 계속 피할 수 없이 간혹 간질 환자들이 화상을 입으면 3도나 4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입습니다. 자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아주 고압전기는 전기가 우리 몸을 통해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근데
신경이나 혈관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전기가. 그런데 지나가다가 전기가 순간적이지만 조금 속도가 늦어지면서 저항이 생기는 우리 인체 부위가 있습니다. 근육이나 뼈는 전기를 통하는데 좀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뼈에 전기가 지나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이지만 거기서 잠깐 머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항이 생기면 저항으로 인한 열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괜찮은데 피부는 들어간 자리가 얼마 없는데 잠깐 머물다가 지나간 전기는 근육이나 뼈는 사도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전기 화상은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치료를 할 수 없이 절단하는 경우. 그래서 고압 전기 화상들은 이 사지가 절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 말고는 사도화상은 잘 없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겁니다. 표피에 국한된 거고 흉이 남지도 않고 보통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뜨거 이러 하면서 좀 빨갛기는 해도 그 다음 날 물에 좀 이렇게 씻고 나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뭐 요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를 대부분 1도 화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도 경험이 있지만 해수욕장에서 뭐 오일 같은 거 안 바르고 그냥 어릴 때는 막 모래사장에서 등 태우잖아요. 그런 게 막 따갑고 아프기는 해도 며칠 지나면 껍질이 일어나면서 아물게 되죠. 그런 게 1도 화상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표피입니다. 이게 요게 볼록볼록한데 그 밑에가 진피입니다. 그러니까 표피에만 국한된 화상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빨갛게만 보입니다. 2도 화상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10배나 두꺼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얕은 2도가 있고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진피인데 진피의 일부만 위에만 그래서 2도 화상의 전형적인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입니다. 이 물집 보이죠? 물집. 2도 화상은 대부분 물집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거보다 더 깊으면 심재성이라 합니다. 심재성은 한 3분의 2까지 깊이 화상을 입는 거고 간혹 오랫동안 치료가 잘 안 되면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자, 실제로는 여기 진피인데 요만큼 깊이 화상을 입게 되고 색깔이 물집보다는 오히려 하얀 느낌이 돼요. 화상을 입으면 빨개야 되는데 느낌이 약간 우중충하고 하얗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이러면 좀 깊이 화상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은 피하 지방까지고 그리고 반드시 피부 이식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태를 보시면 요게 보면 피하 지방까지 여기가 지방입니다. 지방까지 화상을 입은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환자의 모습입니다. 안 아픕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환자는 뭐 많은 부위를 화상을 입었는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해. 심각한 거죠. 안 아프면. 자, 4도 화상. 근육이나 뼈 어떤 경우에는 요 뇌 쪽에 2개월까지 타가지고 뇌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화재 현장에서 늦게 구출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통 4도 화상이라 하고 대부분 사지 절단을 하거나 피판술 등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도 화상. 아시겠죠? 1도, 2도, 3도, 4도. 4도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2도나 3도는 분간하는 게 2도 화상은 반드시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물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집이 생겼다 해서 깊은 2도다, 얕은 2도다 그걸 감별해 주지는 않습니다. 2도는 깊은 2도도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얕은 2도도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의 경계가 되는 올록볼록한 그 경계가 되는 그 부분이 아주 앵카 같이 이 배가 바다에 이제 항구에 정착하면 밑에 이게 닷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단단하게 피부를 잡고 있습니다. 표피하고 진피는 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잡고 있는 게 풀리고 그러면 피부 밖으로 물집이 그래서 2도 화상은 진피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물집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화상의 깊이입니다. 화상의 깊이고 이제 화상의 범위. 요거는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맷도 화상이라더라 아니면 화상 전신 화상이라더라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할 때 우리가
화상을 우리 몸 전체를 100으로 봅니다. 100%로. 그러면 얼굴만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면 전체 몇 프로 정도 화상을 입었느냐. 여기 보시면 9입니다. 9. 팔 한쪽을 전부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 몸을 100으로 봤을 때 9 정도 되는 거예요. 9. 그 다음에 몸통 앞에 전부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요건 앞뒤를 가리키니까 반이니까 18입니다. 18. 이렇게 하면 다리 한쪽을 완전히 앞뒤로 화상을 입으면 18입니다. 9의 2배죠. 얼굴 앞뒤로 다 하면 9. 그 다음에 팔 앞뒤로 다 하면 9. 다리 앞뒤로 다 하면 9의 2배인 18. 앞면에 전면부 싹 다 화상을 입으면 여기는 뒤까지 치서 36인데 18입니다. 다 9의 배수죠. 우리 몸을 편의상 9로 나눈 거죠.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얼만큼 뒤었느냐? 팔 한쪽 다 뒤었다. 그러면 9% 정도 화상이구나. 팔 한쪽 다 뒤고 다리 한쪽 다 뒤었다. 이러면 9, 18이니까 27%. 그래서 우리 몸에 한 50% 화상을 입었다. 이러면 몸통 앞뒤가 다 36이니까 18, 36이니까 36에 팔 하나 뭐 양쪽 팔 좀 더 뒤었겠구나. 이렇게 의사를 소통하는 일종의 언어죠. 10% 화상 입었다. 그러면 팔 한쪽하고 조금 더 입었겠구나.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응급실에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애들 1살 이하는 여기가 18로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머리의 비율이 어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걸 18%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세요. 어른은 18%인데 다리 한쪽 다 해도 14%예요. 그 대신에 몸통은 똑같습니다. 어른하고. 그래서 머리는 크고 다리는 짧고 이래서 잘 넘어지죠. 애기들이. 그래서 밸런스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크게 되면 이게 18에서 14가 됐다가 어른이 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화상의 범위라도 어린애들은 얼굴이나 앞면에 화상을 입으면 상당히 많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18이나 되니까. 그래서 어른하고는 다르니까 이렇게 화상의 넓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다 중화상이냐? 중화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화상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체표 면적 25%. 그러면 아까 저게 9로 생각하시면 9가 한 3번 정도 있다. 생각하면 3, 9, 27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화상을 입어야 중화상이다 이거죠. 양쪽 팔 다 하고 다리 조금 9가 3번 정도 되도록. 그리고 어린애들 10세 이하 소아나 40세 이상부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40세 이상부터는. 그런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분들은 20%, 9가 2번 정도 있는 그런 정도만 돼도 중화상이라고 봅니다. 왜?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도화상, 그리고 눈, 귀, 안면, 손, 발, 회음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미용적으로 중요한 부위입니다. 미용적으로. 얼굴, 그리고 손이나 발은 기능적으로 중요합니다. 물건을 잡거나 움직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은 또 회음부, 생식기를 포함해서 회음부는 기능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면 중화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미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0V 이상의 고압전기 화상 이런 것도 중화상이고, 연기를 마셨거나 그리고 뭐 골절을 동반하고 있거나 혹은 기존에 당뇨나 혈압이나 어떤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화상을 입게 되면 화상 치료가 잘 안 됩니다. 화상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중복된 화상들은 중화상으로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2도 화상이라도 이렇게 넓고 3도 화상, 그리고 손발 생식기 회음부, 전기, 화학, 흡입 손상 이런 것들은 화상 전문센터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모든 화상이 다 뭐 화상병원에 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응급처치는 하시고 이런 데 해당되면 이제 화상병원으로 가야 된다. 왜? 치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있는 경우, 골절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나 사지장애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 그림을 보시면 얼굴에 화상 입은 경우 이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미용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되고 손발 같은 데도 나중에 애기들 그림인데 손발에 손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라는데 그래서 기능적으로 중요하죠. 회음부 쪽에 이런 쪽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리 같은 데 포함된 이런 그리고 조금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는 경우는 일단 중화상으로 생각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린이 화상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부주의죠. 부주의로 보호자들이 부주의로 대부분 생기는 거죠. 자, 화상 치료팀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은 단일 질환이지만 이런 의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 영양사, 약사, 뭐 재활치료,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한 가지 질환을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상 환자가 생겼는데 병원에 이송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화상이 생긴 열 에너지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이 붙어 있거나 유독 물질이 묻어 있다. 화학 물질이 그러면 벗기고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는데 혹시 안 벗겨지면 억지로 떼지 말고 병원에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떨어지는데 억지로 피부를 떼버리면 피부가 떨어지면서 출혈도 될 수 있지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송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상이 되는 원인 물질을 일단 제거를 하는데 붙어 있는 거는 일부러 떼지는 않는다. 충분히 물을 부어야 되죠. 자, 혹시 이제 연기를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화재 아니고는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현장에서는 흡입 손상을 의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연기 마셨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딱 봤는데 안면부에 화상이 있다. 이러면 연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털이 보니까 코털이 새카맣더라. 이거 연기 화상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끄러미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객담이 있다. 그 다음에 숨쉬기를 막 어려워하더라.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이나 이름을 물어보니까 목소리가 쉬었다. 이러면 연기를 마셨겠구나. 꼭 100% 산소를 공급해서 후송을 하는 그런 물론 뭐 가정에서야 드물겠지만 혹시나 이런 현장에서는 이런 게 일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연기를 마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얼굴에 이러면 연기 손상을 할 수 있죠. 자, 결국은 병원에 와서는 이렇게 튜브를 엮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참고로 보시면 여기는 좀 빨갛죠. 여기는 하얗죠. 여기는 안 아픕니다. 여기는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더 깊은 데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상 그 현장에서 구조를 할 때 그냥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보호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갑, 가운, 뭐 마스크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119나 이런 대원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은 혹시 옆에 감전대가 있을 때 손을 같이 대면 같이 감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라든지 전련체를 이용해서 사람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전기 계속.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가로등 쓰러져 가지고 있거나 가로등 같은데 비 올 때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감전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잡는다고 물 있는데 같이 당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구조자가 감전 안 되도록 해가 환자는 한 명으로 족한데 자기도 환자가 2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조하는 사람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또 혹시 반지나 시계, 보석, 벨트 등은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반지나 시계 왜? 이것들은 결국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그래서 계속 열을 가지고 있는데 반지 같은데 열이 계속 남아있죠. 화상일 때. 그러면 반지 낀 것보다 더 밑에가 부어서 나중에 이게 반지는 안 빠지는 건 둘째 문제치고 여기 이게 부어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안 하면 뭐 비누 칠해가지고 여러분들 빼기도 하죠.
근데 화상을 입게 되면 이게 점점 붓게 돼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정맥이 안 통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동맥까지 안 통하면 이걸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신구들은 빼는 게 요거. 그리고 응급 조치로 보통 실온의 물을 수돗물 같은 거 물을 갖다가 충분히 보통 한 15분 정도 계속 부어야 됩니다. 보통 잠깐 붓습니다. 물 막 잠깐 붓고 그리고 뭐 당황한 나머지 뭐 비닐봉지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데우고 옵니다. 얼음 넣으면 특히 소화는 얼음으로 데우고 오면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저체온증은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화상보다 저체온증이 치료하기도 어렵고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충분히 찬물로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 같은 걸로 감고 오시면 아직도 얼음 해갖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얼음은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동반 손상, 이거는 뭐 엑스레이인데 골절이 있을 줄 모르니까 보통 이렇게 목에 대죠. 넥칼라라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절대로 뭐 화상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전 확보되기 전에 성급하게 구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화상 부위에 연고, 오일, 면, 원료 등 화상 부위 뭐 치약 바르는 사람, 뭐 무슨 오일 바르는 사람,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안티프라민 같은 것도 바르고 오는 사람, 뭐 많이 발라와요. 된장, 된장도 오고 뭐 막장도 있습니다. 막장, 그런 것도 바르고 옵니다. 감염을 다 유발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수건 듣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물로 충분히 15분 정도 충분히 씻고 그런 거 마른 수건으로 그리고 얼음을 대지 말고 수포는 터뜨리면 안 됩니다. 터뜨리는 순간 이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독된 걸로 다 하지만 절대로 수포를 터뜨리죠. 그리고 뭐 비방이라 해서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뭐 어떤 물질, 뭐 호랑이 고약 뭐 이런 것도 바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랑이 고약 뭐 중국 여행 갔다 오면 뭐 그런 거 많이 사갖고 오시거든요. 중국 여행 가면 그럼 막 하는데 절대로 안 바르는 게 더 낫습니다. 안 바르는 게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진행을 그리고 찬물에 접촉하도록 계속 해야 되고 다량의 화학 물질에 의해서 화상일 때는 다량의 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물로. 그래서 충분히 보통은 뜨거울 때 쓰는 물보다 10배 정도 많은 물을 써야 됩니다. 화학 화상은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응급구조에 해야 되고 이제 많이 붓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런 너무 팅팅 부으면 화상땡이 부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넣기도 합니다. 팔에 다리나 팔에 부어서 이렇게 절개를 넣어줘야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3도 이상의 화상일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가슴 부위에 이런 중화상인 경우에는 숨을 못 쉽니다. 이제 딱딱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상이라 하면 빨간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색깔이 피부색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깝깝해지면서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화학화상은 알칼리나 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불산, 산 중에 아주 피부에 손상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알칼리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욕조 씻는다든지 세면대, 욕조, 그리고 화장실 변기 이런 거 깨끗하게 하죠. 그게 다 알칼리입니다. 세정제들이 다 알칼리니까 맨손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맨손으로. 맨손 하면 다 알칼리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가 화상 입고 내가 피부도 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뭐 이제 공사장 같은 데 보면 이 세멘트를 뭐 믹스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작업하면서 장화에 세멘이 막 들어가기도 해요. 그 들어가면 세멘트가 다 알칼리 화상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모르고 이제 작업자들도 그 장화를 벗었는데 이제 발이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나 이런데 하여튼 깨끗하게 하는 건 다 알칼리라 생각하면 돼요. 주방을 깨끗하게 하거나 욕조, 뭐 세면대 이런 거 다 알칼리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것일수록 알칼리 극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빨간 고무장갑을 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물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화학 화상도 생활에서 강산 강알칼리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산에 의하면 산은 탑니다. 타서 단백질을 파괴해서 손상을 일으키는데 알칼리 화상은 산으로 인한 화상보다 알칼리로 인한 화상이 더 위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산이 강산이니까 탄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산은 타고 말아요. 그 다음에 건조해져 버리거든요. 타고 나서. 근데 알칼리는 이게 이제 비누 만드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비누화라고 해서 살을 비누화를 막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막 녹입니다. 비누화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알칼리는 지방이 비누화돼 가지고 안에서 또 화학 반응이 막 생겨 가지고 열이 자꾸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알칼리 화상이 산 화상보다 더 안 좋고 더 깊습니다. 응급 조치는 혹시 화학물질이 묻어 있다면 털어내야 되고 많은 양의 깨끗한 물로 충분히 10배 이상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는 주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배수가 잘 되는 거기서 물을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제 눈에 떨어지면 이런 발에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콜타르 같은 타르 같은 것도 이런 화학화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불산인데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는데 불산이 장갑 안으로 조금 스며들었다 합니다. 손가락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수상 당시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까맣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 나중에 이걸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의외로 이런 화학 화상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산인데 처음에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기록 다 잘라냈어요. 장갑을 끼고 해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화상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고압 전기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저전압 화상하고 KTX 같은 고전압이나 공장에서 쓰는 고전압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전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진화를 가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온 자리가 있고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전기 자체도 열이 생기는데 이게 그 지나가면서 저항이 생기면 더 이제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스파크 같은 섬광에 의해서도 전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파크 때문에. 자, 실제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아주 심한 화상을 입는데 손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손 색깔 잘 보이십니까? 너무 창백하죠. 이 피가 안 통해서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전기 작업을 하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기억에 저도 어릴 때 건전지 작은 전지 혀를 이렇게 맡아보고 찌릿찌릿한 거를 초등학교 때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 찌릿찌릿합니다. 그게 뭐 비록 한 1.5V밖에 되지 않지만 근데 보통 한 25,000V 되거든요. 이런 사진은.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찌릿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찌릿하니까 25,000V 이렇게 되고 나서 이래 된 상태에 펴지지가 않아요. 근육이나 뼈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대뇌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뭘 피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잡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예상 안 했던 전기가 우리 몸을 갑자기 통과하니까 순간적으로 콱 수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갑자기 팍 이렇게 수축하면 뼈가 부러져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혀 우리 몸이 반응을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래 되니까 그래서 골절도 동반하지만 이래 된 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술로서 이렇게 펴기도 하는데 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들어온 자리. 이거는 나간 자리입니다. 다리 쪽으로 나갔어요. 다리 쪽으로. 손으로 들어가 다리 쪽으로. 처음에 이래 보여요. 이제 손가락이 안 펴져서 이제 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펴기도 합니다. 자, 저전압 손상은 우리 가정에 있는 1000V 이하인데 보통 국소적인 손상만 이야기하고 방금 한 고전압 손상 같은 그런 모습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압은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폐소생술이 주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 심폐소생술 많이 하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전기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혹시 이제 그 전기 그
전주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놀래갖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락을 하게 돼요. 추락. 그래서 척추 손상이나 이런 동반되는 손상을 가지고 있는 감전을 당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축이 되기 때문에 골절, 탈구 이런 게 있고 그냥 평지에 있더라도 깜짝 놀래갖고 뒤로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에 둔상을 입기도 합니다. 꼬리뼈 골절이 온다든지. 그래서 전기 화상은 우리가 예측 안 한 어떤 손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되어 있는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 화상은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그런 고전압 화상들은 30% 이상에서 다 아물고 나서도 중추 신경계의 합병증이나 말초 신경 손상이나 백내장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전기 화상 입고 나서 나중에 눈에 보면 6개월, 1년 뒤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손을 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넣는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손이 조금 이제 펴진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절단되는 경우가 고전압일 때는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은 없는데 연기 때문에 오는 이제 흡입 손상. 이 대부분 사망에 관련된 아주 주요 요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상의 사망률을 따질 때 화상의 범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60%의 화상을 입었으면 사망률이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위암 수술해 가지고 사망률이 5%도 채 안 됩니다. 5%. 실제로 요즘은 조기 위암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화상은 한 60% 정도. 그 60%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팔 하나, 머리 하나가 9.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60%다 이러면 우리 몸이 전체가 100%니까 반 이상 화상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0% 화상 입으면 사망률이 60%입니다. 아주 높은 사망률이죠. 10명 중에 6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70% 화상을 입으면 70%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화상을 그래 입고 연기도 마셨다. 이러면 사망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60% 화상이 연기 마시면 사망률 12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연기를 마시는 거는 치료가 잘 안 되면서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연기가 들어가서 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기가 들어가서 처음에 기관지를 통해서 있다가 섬모 운동을 설설설설 해서 분비물이 우리 기관지에 나오니까 그게 폐까지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럼 전부 폐렴이 옵니다. 양쪽 폐에. 그럼 그 뒤부터 숨을 못 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약을 쓰고 해도 결국은 숨을 못 쉬어가 폐부전이 와서 보통 사망하는데 이런 연기를 마셔서 우리 그 기관지에 자극을 주고 독성을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1번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2번이 시아나이드라는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했는 일산화탄소 시아나이드. 자,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그런 일들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연탄 뗐잖아요, 그지? 어릴 때 연탄으로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아침마다 뉴스에 연탄가스 중독 뉴스가 항상 단골로 등장했어요. 지금은 그 빈도가 확 줄었지만은 이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연기 중에 사망률을 높이는 1번이 결국은 이런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예요. 이게 우리 몸의 폐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시아나이드 같은 경우 대부분 인테리어 할 때 들어가서 타면 대부분 일산화탄소와 시아나이드가 다 나와요. 인테리어 물질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아주 원인이 된다. 뭐 기관지 내시경이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으로 보면 빨개야 되는데 다 시커매요. 이렇게. 그걸로 이제 진단하기도 합니다. 자, 열탕 화상, 뜨거운 물이나 액체입니다. 뜨거운 액체나 물, 열기, 물이 끓으면 스팀이 되는 거죠. 스팀에 되어 화상은 어린이 화상 원인의 70%입니다. 뜨거운 물을 엄청 조심해야 되죠. 어린이 화상의 70%는 스팀이나 뜨거운 물에 의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른하고는 완전히 좀 상반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빠르게 뜨거워지는 개수대, 뜨거운 물을 너무 빨리 이렇게 튼다든지 그런 흐르는 물에서
시키지 말고 반드시 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켜야 돼요. 애기들 목욕시킬 때 막 틀어놓고 적당하다 싶으면, 어른들은 적당하다 싶으면 자기가 조절을 하니까 되는데, 애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특히 어린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욕조에 대놓고 온도계로 온도 재고 이렇게 목욕을 시켜야지, 물 틀어놓은 상태에서 막 그렇게 시키면 화상을 입으면 또 전신 화상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화상을 입으면. 자, 욕조에 두기 전에 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손으로 온도 이렇게 잘 안 재고 반드시 온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딱 제가 적정 온도다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게 온도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죠. 위험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욕조에 있을 때는 자리를 비우지, 뭐 전화가 왔다든지 누가 손님이 왔다든지 가는 사이에 애기들이 온수를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이게 이제 안전불감증이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 등은 아이들이 닿지 않는 거. 흔히 이제 입원하는 애기들 보면 틀림없이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식탁보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애기들 있는 집 식탁보를 잡아 당겨서 위에 있는 게 쏟아져서 얼굴에 화상 입는 경우가 얼굴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또 유모차를 끌고 나와요. 또 젊은 엄마들은 커피 전문점에서 유모차 홀더에 커피 놓고 끌고 가다가 탁 이래 하면 또 화상이 있거든요. 절대 찬 음료만 홀더에 있어야 됩니다. 찬 음료만. 뜨거운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젊은 엄마들한테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요새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기를 안은 채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애는 이렇게 안고 막 먹어요. 애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중심 잡다가 이게 쏟아져요. 알고 계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위험하고, 식탁보, 식탁 매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애 키울 때는 절대 식탁은 식탁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호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손잡이가 있는 도구, 즉 이 뭐랍니까? 그 냄비에 편수, 양수 이런 말 하죠. 이게 한쪽이 애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이래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싱크대나 그 옆으로 애기들 손이 탁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습관입니다. 항상 아무 때나 이렇게 어른들 같이 놓으면 탁 쏟아지니까, 그래서 뻗어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해주셔도 뜨거운 물에 대한 화상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불입니다. 불 보통 어린이들은 아까 70%가 물에 의한 화상이죠. 화염에 의해서 화상인 경우는 작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불에 대한 끔찍했던 기억이, 불에 의한 화상을 입으면 애들이 PTSD라 해서 트라우마를 받아서 오랫동안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에 의한 화상은 더욱더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애기들은 성냥이나 라이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보면 계속 뭘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불도 나지만은, 요즘 성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성냥은 많이 없는데, 아직도 옛날에는 저희들도 어릴 때는 이 장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의하셔야 돼요. 오븐이나 렌지, 양초 근처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주고, 반드시 조금 이래 하면 좀 크면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또 양초 키게 되면 양초를 또 애들을 좋아해요. 양초. 그리고 또 젊은 이제 그 여성분이나 또 젊은 부부들이 또 이렇게 촛불 켜놓고 식사 많이 해요. 촛불 켜놓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또 옷도 또 얇은 옷, 불 잘 붙는 그 망사 비슷한 그런 걸 또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에 자기들끼리 파티를 해요. 젊은 애들이 생일 파티 한다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또 양초 키거든요. 그러고 생일 주인공은 또 무슨 드레스 비슷한 것도 입어요. 얇은 옷. 그래가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호텔에서 그랬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모텔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 근처에 담요, 기타 잘 타는 성지를, 의외로 이게 쉽게 옷이 탁 붙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와 화상은 한 해에 약 300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는 꼭 이제 규격에 맞는 그런 걸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름 되면 캠핑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캠핑을 많이 가니까 캠파이어 하죠. 불도 좀 피고 그러고 뭐 요리도 하잖아요. 큰 애들은 몰라도 애들은 2m 안으로 절대 접근 못하도록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는 캠핑 같은 거 많이 가는데 학생 어린 애들은 반드시 이렇게 부모들이 선을 긋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습관이 돼 있어요. 애들 보이스카우트를 하든지 무슨 스카우트 활동할 때도 꼭 그런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는 아파트나 이런 데 집에 다 있는데 연기 경보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아마 연기 경보기도 아마 공동주택에서는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캠핑할 때 이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집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를 하고 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집에 소화기는 작은 거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진짜 드물게 집에서 아파트 같은데 화재가 나지만은 화재가 나면 대피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꼭 소화기를 비치해서 119 오기 전에 불은 벌써 다 나버리니까 그래 하고, 요즘은 아파트 사이에 그 벽이 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애들한테 연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접촉화상입니다. 접촉화상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전기 다리미도 있지만 아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런 것도 다 접촉화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리미나 미용 고데기 많습니다. 의외로 애들이 손을 만져가지고 고데기 바쁘게 아침에 고데기 하고 놓고 가면 애들이 그 손을 잡아요. 뜨겁게 안 보이잖아요, 고데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손 같은데 아니면 지나가다가 발로 이렇게 탁 밟고 이렇게 가다가 꼭 다리미나 전기 고데기는 하시고 반드시 애들 손에 안 되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갖다가 콘센트에서 뽑아놨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 위에 올려놓고 가도 그 줄이 전선이 밑에 있으면 잡아 당겨요. 그래가지고 다리미도 떨어져요. 위에 이렇게 했는데 코드를 다 올려놔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막 아침에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전선이. 그걸 코드를 잡아 당긴다고. 그리고 화상도 입지만 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전열기구는 꺼지더라도 계속 조금 뜨거운 게 남아 있으니까 반드시 꺼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븐이나 그릴, 전자레인지 등에 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즘은 이게 놓아서 데피는 그릴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 뜨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어린애들 있을 때는 오히려 집에 그런 게 없는 게 나아요. 어른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손 이렇게 딱 대면 바로 그냥 막 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자기가 이제 컵라면에 막 물 넣어가지고 먹어요. 집에서 보면 그렇게 하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 자기들이 알아서 막 먹고 그러죠. 그 컵라면이 컵라면이 모양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위에가 넓고 밑에는 좁잖아요, 바닥이. 그러니까 이게 잘 쏟아져. 냄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넓지만, 그래서 오히려 냄비에 물 끓여서 라면 먹는 것보다 컵라면이 화상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미국 LA 근처에 있는 화상병원에서 조사를 했더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이민 온 이런 사람들이 컵라면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컵라면은 이제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 바닥이, 컵라면 모양이 바닥이 오히려 넓고,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안 가파르고 약간 누해진 이런 제품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도 해요. LA 같은 데서는. 그만큼 예방을 한다는 거죠. 애들이 컵라면 먹다가 화상을 많이 입으니까 용기 모양도 좀 낮고 각도도 낮게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온수 정수기도 한번 누르고 다시 이중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나오는 정수기 많아요. 그냥 누르면 바로 뜨거운 물 나오는.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까지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버리면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방이 되죠. 그리고 그 정수기에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애들이 손으로 이걸 누르고 이거 컵라면을 대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전기밥솥은 스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인지가 잘 안 되는 어린애들은 스팀을 이게 뭔가 싶어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스팀은 아주 고압이기 때문에 보통 3도 화상이에요. 차라리 연기가 안 나오도록 만드는, 연기가 나오지만 안 보이는 차라리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뭐 밖에 연기 나오는 거는 애들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게 하든지 아니면 손이 안 돼 있는 데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애들이 잠자는 동안 실내 난방기구를 틀 때는 뒤척이다가 난방기구가 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끄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야외 활동, 공원, 해변, 놀이터 이제 곧 이제 더워질 건데요. 신발을 신겨주세요. 특히 해수욕장 같은데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 화상 입어요. 꼭 뭐 슬리퍼라도 꼭 신발을 신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42도, 43도의 저온 화상. 그런 저온 화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 화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저온 화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예요. 자, 저온 화상이라는 거를 우리 같은 전문가가 처음 들었을 때 저온 화상이 뭐지? 왜 저온 화상이라 하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입니다. 저온 화상. 자, 저온 화상은 왜 저온 화상이냐?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인데 그거보다 6도나 7도가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 한 41도, 42도는 사실은 뜨뜻해요. 우리 몸이 36도, 37도인데 41도나 42도 정도 되면 만지면 뜨뜻하거든요. 따끈따끈한 그런 정도예요. 그건 화상 입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따뜻하게 한 정도 되는 온도가 한 42도 정도 돼요. 42도. 근데 이제 자는 거는 뭐가 문제냐? 그건 만지면 뜨뜻하기만 하지 화상을 입을 정도가 아니에요. 자잖아요. 자, 자면 자기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 피부가 이렇게 눌리면서 그 온도가 이렇게 쉽게, 피부 두께가 있지만 쉽게 이렇게 눌려서 쉽게 전달이 돼 버려요. 오랫동안 자잖아요. 몇 시간씩. 그러니까 얇아진 피부가 얇아지니까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화상을 쉽게 입을 수 있고 또 눌려져서 더 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온도가 아닌데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저온 화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온도가 낮은데도 화상을 입을 온도가 아닌데도 화상을 입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장판, 서양 사람들은 전기장판 안 쓰니까 그런 말 자체도 없고. 근데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담요를 하나 까는 거예요. 이불을 깔든지. 그렇게 하면 그 온도가 담요나 이불을 통해서 그 온도가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단지 따뜻한 기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전기 그 담요 그 장판으로 인한 저온 화상이 올 때 대부분 술을 먹고 자요. 술을.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요. 약을. 감기약. 감기약도 좀 잠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제 환자들이 오면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병력이 있어요. 술을 먹었거나 감기약을 먹었거나. 예, 밖에서 일하다가 추우니까 전기장판에 담요도 안 깔고 바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서 화상을 입게 되고, 눌려서 계속 있으니까 깊이가 피하 지방까지 깊이가 화상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3도 화상이에요.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 화상은 아주 심각하죠. 근데 담요를 하나라도 깔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막 덥다고 이불은 덮는데 바닥에 깔지는 않아요. 그래가 장시간 자니까 처음엔 따뜻한데 나중에는 3도 화상을 입는 거죠. 감기약 때문에
예? 찢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온 화상이고 실제로는 화상을 입을 온도가 아닌데 있기 때문에 저온 화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방은 뭐를 하나 깔아줘야 된다. 무조건 깔아줘야 됩니다. 전기 화상은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학 화상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거는 세정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화학약품을 만지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적어도 15분 이상 아주 많은 양으로 해야 되고 화학약품은 남더라도 음료수병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죠. 동네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뭐 음료수병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쓰면 버리든지 따로 보관해야지 그걸 음료수병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먹는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어린이 화상도 어른하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침착하게 애를 잘 달개고 일단 침착하게 하고 15분 이상 상처 부위를 충분히 식혀준 뒤에 병원으로 마른 수건이나 끄거나 마른 수건으로 가죠. 얼음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흐르는 수돗물이 제일 좋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흐르는 수돗물, 아주 찬물도 필요 없습니다. 수돗물로 15분 이상 하고 얼음으로 하지 않고 조치 후에 깨끗하고 건조한 수건이나 옷이나 이런 걸 싸서 그러면 통증도 좀 덜합니다. 마른 수건으로 싸면 옷이 살에 붙었다면 병원에서 제거하세요. 제가 여러 1시간 이상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응급조치는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하시면 화상의 깊이, 화상의 범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화상도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응급조치만 좋으면.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당황해서 보통 보면 애기들이 화상 입으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당황해서 막 병원에 와서 자기가 더 못 견뎌요. 막.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조치만 충분하다면 치료 잘 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 사진은 일본에서 보내온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부산의 신창동에서 일본인 관광객 실내 사격장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병원에서 다 치료를 했었는데 이 사람만 살았습니다. 친구들끼리 개를 모아가지고 한국에 여행을 온 거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일본에서도 시골인데 왔다가 일본의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실탄 사격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예비군 훈련 가서도 실탄 사격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은 자위대 안 가면 쏘아볼 기회가 없어요. 총. 그래서 이게 저 국제시장 안에 보면 실탄 사격장이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은 잘 알아요. 용두산 공원 갔다가 저 국제시장에 실탄 사격하러 관광 코스에 있었어요. 그 실탄 사격하다가 그 탄피라든지 화약이 바닥에 꽉 깔려 있었는데 오랫동안 하니까 그 이제 쏘다가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사고로 다 우리 저희 병원 왔다가 대학병원 다 거쳐가지고 결국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살았고 결국은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의 재활병원입니다. 저기 일본 그 모습이에요. 저기 오토 환희도 일본 그 재활병원에서 이 손을 일하고 있죠. 자기 손 펴진다고 그 표시예요. 왼쪽 손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화상을 입은 표시들이 막 나죠. 얼굴도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근데 얼굴은 상당히 말끔해져서 갖고 손가락이 안 펴질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펴진다는 이 사진을 내한테 보내줬어요. 그러고 일본인들이 매년 국제시장에 그 자리에 실내사격장 지금 다른 자리던데 자기 와서 노제를 지내고 친구니까 거기서 노제 지내고 저희 병원 와서 일본 뭐 카스테라 하나 사갖고 와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매년 와요. 매년 일본 애들이 유일하게 살아서 하여튼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지? 화약이 남아있는 그런 데서 계속 또 총을 쏘니까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하다는 거죠. 화상은 예방하면 줄일 수 있고 또 화상 상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예? 아, 연기를 마셨을 때 응급처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연기가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으로 가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오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연탄가스 마시면 뭐 김치국물 먹고 막 이래 했는데 그건 별로 효과는 뭐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입을 헹군다든지 뭐 하는 그런 정도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질문 예. 아, 흉터가 아니고 색조 변화라 그래요. 색깔 변화. 색깔 변화는 보통 화상 치유 후에 색깔 변화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갑니다. 얼룩같이 보이는 그게 보통은 수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뭐 레이저를 하기도 하고 뭐 약을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의사 마음만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색깔 변화는. 그래서 응급 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랜 시간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